영상을 보면서 글쎄 좀 뭐 죄송한 또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뭐 아프고 괴로웠던 기억을 되뇌이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 화재가 언제 났던 거예요? 한 9개월 전인데요. 예. 맥겹을 찼던 비닐루가 열기가 있었던 거에 녹아서 난로 위로 떠버려진 거예요. 네, 그 바람에 이제 불이 난 거고 집 여기도 비닐루, 저기도 비닐루 치고 창문이고 뭐고 온통 다 비닐루예요. 그냥 삽시간에 양말 하나 없이 쇠 몽탱이도 없이 완벽하게 다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사랑하고 돌보던 그 강아지들도 네, 몇 마리는 좀 몇 마리가 이제 갔는데 아직도 걔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요. 걔네들 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걱정되는 부분들 뭐 내가 좀 뭐 어디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는 없으세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도 그래도 열심히 자는데도 또 계속 피곤하고 네. 또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몸도 너무 무겁고 선생님들 저 왜 그런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년을 넘어서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또 만성 피로, 소화장애, 피부 질환,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이용료 선생님처럼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때 이제 한 번쯤은 전신을 파괴하는 주범이 몸속에 퍼져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에요? 이것이 몸에 퍼져 있는 게 아닐까? 나 암 같은 건 없는데? 맞아, 뭐 퍼진다 그러면 우리는 예, 괜히 뭐 그러니까 암 같은 거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매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된다고 알려진 곰팡이입니다. 예? 곰팡이. 몸 안에 곰팡이가 있어요? 인간의 체내는 온도와 습도가 아주 적당하고 영양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아주 번식하기 쉽습니다. 네.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환은 정말 다양한데요. 결막염, 무좀, 특히 이제 이 귀무좀이라고 하는 웨이도 진균증, 또 이제 백태가 생기기도 하고요. 식도염, 장염, 소화불량, 신장염 등 전신의 질환을 발생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성인 약 70%에 존재하는 걸로 알려진 이 곰팡이균은 칸디다균이라고 하고 예. 이 칸디다균은 점막과 장내에 살고 있는데 이 칸디다균은 평소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급격하게 이게 증식을 해서 치명적인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곰팡이균, 칸디다균. 네네. 이것이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킨다는 네. 거예요? 이런 이제 몸속 칸디다균은 당분을 이제 과다 섭취하도록 만들어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칸디다균은 이제 주식이 당분인데 이 증식하기 위해서 내 당분을 많이 섭취하라는 이제 신호를 보낸다 해요. 그러면 이제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당연히 이런 과도한 당분 섭취는 이제 복부 비만, 중성지방으로 또 바뀌고 이게 이제 만성염증의 이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증식한 또 칸디다균은 이제 장벽이나 이런데 미세 구멍을 만들어서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지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염증을 더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온몸에 어쨌든 퍼져서 중증 질환을 유발한다는 건데 사실 만성염증 저희가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만성염증이라는 게 지속이 되면 이런 염증 물질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떠돌면서 각 장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네.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이제 혈관입니다. 네. 이런 손상된 혈관이 이제 더 악화되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기게 사실 이제 혈소판도 달라붙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이제 쌓여서 이렇게 피떡처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또 콜레스테롤을 같이 쉽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혈관과 콜레스테롤이 낀 혈관을 이제 보시면 네. 저렇게 이제 심하게 쌓이다 보면 혈관이 또 터질 수도 있고 예. 또 그 자체로 이제 막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만성염증 있는 분 중에서도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분들은 여기에 리스크 팩터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사실은 이 만성염증은 이런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 유병률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면 남성의 경우 38%, 여성은 29%의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만성염증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만성염증이 있으면 이용료 씨가 걱정하시는 어머님의 질환,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 나이 57세 남녀 12,000여 명의 혈액을 검사해서 2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증 요인이 많은 사람일수록 노년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너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디가 아픈 거보다는 치매가 제일 무서워서 내가 이것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순간순간 지금 요새 그 기억을 잘 못해요. 순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공포가 제일 커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염증이라는 것이 체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쵸. 우리 몸에 염증이 쌓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고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 옆머리에 집중된 흰머리. 흰머리. 여기. 뭐 세치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염증이 증가되면 혈관이 약해지고 또 고혈압증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혈관을 밀어내는 압력이 높아진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혈관 중에 하나가 바로 두피 모세혈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피 모세혈관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모낭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흰머리가 발생하기가 쉬워지겠죠. 때문에 특히 이 피부층이 얇은 여기 옆머리에 네네.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만성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흰머리는 원래 사실 이 노화의 증상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만성 염증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먼저 손가락을 펴보세요. 손가락이요? 네, 쉬운 손가락 건데요? 펴고 엄지 손가락을 최대 한번 이렇게 뻗어보세요. 안쪽으로요? 펴고서 핀 상태에서 이렇게 최대한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피고? 구부려 보세요. 예. 엄지 손가락이 손바닥을 넘어가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지금 다 정상이시죠? 아니 저게 어떻게 넘어가요? 지금 넘어가요. 유병 씨. 아니야. 손을 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구부리고 깜짝 놀랐잖아요. 피고 아, 구부리면 되죠. 다 그렇지. 피고. 쫙 핀 네, 상태에서. 피고서 손바닥을 넘어갈 정도로 만약에 굽혀진다 저렇게요. 그러면 굉장히- 염증을 유발하는 대동맥류 오. 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연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왜냐하면 다행이네. 대동맥류라는 게 뭐냐면 예. 대동맥 일부가 정상적인 직경의 1.5배 늘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대동맥류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예. 그 혈관벽이 얇게 돼 터져 뇌출혈을 발생해서 심한 경우는 뭐 목숨을 잃는 아이고. 아주 무서운 질환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엄지가 멀리 뻗어졌다 그러면 관절이 느슨하다는 징후죠. 그래서 대동맥을 포함한 결합 조직에 질환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0,000명의 대동맥류로 사망하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대동맥류를 포함한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305명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예. 엄지손가락이 손바닥을 넘어서는 환자에게 대동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는 이런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그 아까 만성염증이라는 게 그게 면역이 없어지면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많이 피곤해하니까 내가 좀 최근에? 요즘 다운되고 예, 하니까 예, 이제 예. 그 옆에 친구가 너 이거 먹어 그러면 되게 좋아져 이렇게 하고 이제 줘서 먹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뭐죠? 비타민이에요. 그거 예. 제가 먹는 거 확실히 먹은 다음에 조금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 기분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예. 정말 비타민이 그 만성 그 염증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비타민은 생명이라는 뜻의 비타 그리고 아민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B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건데요. 이 활성산소는 호흡으로 이렇게 그 유입된 산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해 찌꺼기로 암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의 섭취가 활성산소를 억제해줘서 특히 비타민 B6는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비타민 하면은 뭐 비타민 C를 많이들 알고 복용하시는 것으로 그쵸. 파악이 됐는데 비타민 B 그러면은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 C는 새콤달콤하고 예,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예, 아는데 예. B 뭐 B는 좀 A, B, C, D, 생소하다. F, G 다 있나요 그럼? 비타민이? 어떻습니까? 사실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룹으로 보시는 게 더 그룹으로. 정확합니다. 네. 비타민 B군은 B1, B2, B3, B5, B6, B7, B9, B12까지 아이고. 총 8개의 수용성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모두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타민 B의 집합체,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실제로 이 비타민 B군은 이효영 씨 보시면 막 힘이 넘치잖아요. 네. 정말 이 활성 비타민, 에너지 비타민이라 부를 만큼 체내 모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당연히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한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오, 앞으로 더 열심히 먹어야겠네요. 그럼. 그러게요. 네, 네. 아, 정말 이제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스스로 네. 어려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용렬 씨 일상생활에서 비타민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오. 비타민 제가 파괴를 해요? 네. 무슨 짓이야 도대체? 왜 그랬대요? 네, 이용렬 씨의 비타민을 파괴한 나쁜 습관은 네. 바로 시금치를 잘못 조리한 습관입니다. 아, 시금치. 내가 시금치 여태까지 엄마한테 배워서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시던데. 네, 아주 시금치 좋은 건데 근데 건강에 좋은 채소도 잘못 요리해 먹으면 사실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시금치에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이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주 좋은 이제 채소인데 사실 생으로 먹으면 떫은 맛이 나서 사실 이제 데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시금치는 데치기 전에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아까 보니까 이제 좀 자르셨던데 칼집을 데치는 내고. 동안에 그 단면으로 이게 자르진 단면으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에 약한 비타민 C는 이렇게 잘라서 데치면 40%가 소실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금치는 통째로 살짝만 데치고 데친 후에 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크더라도 어, 미리 자르지 말고 네. 근데 또 시금치 요리에 잘못한 또 게 있습니까? 있으셨어요. 네. 허허. 시금치 이제 데칠 때 소금을 넣으시더라고요. 예쁘라고. 네. 근데 음식에 소금 안 넣고 그건 먹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제 산나물을 데칠 때 이 녹색이 더 선명해지라고 소금을 넣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소금을 넣으면 이 소금의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이제 염기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나물에 풍부한 비타민은 염기성에 약하기 때문에 산나물을 소금물에 데치면 나물 속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물 속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지 않는 물에 짧게 데치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일부러 이제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타민 하면은 지금 뭐 C, B 얘기 나왔지만 워낙 종류가 많아서 뭐 A, B, C, 맞아요. D, E, F 뭐 다 계속 나옵니까? 이게 또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왜 비타민이 이렇게 있나? 예. 근데 실제로 이 비타민 이름은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A, B, C, D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발견 순서. 이 만약에 비타민 A가 결핍됐다. 네. 그러면 야맹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비타민 B가 결핍되면 만성 피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괴혈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평소에 자신에게
부족한 비타민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충분하게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한 비타민은 흡수성과 저장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E, K는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B하고 C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을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두 개의 비커에 각각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을 통과해서 물에 잘 녹아서 물의 색깔이 변하는 게 잘 보이시죠? 예. 이게 그렇고요. 지용성 비타민을 한번 제가 부어볼게요. 보니까 물과는 섞이지 흡수 자체가 않고 안 올라오면서 오. 기름에 잘 녹는 것을 확인할 수가 네. 있습니다. 진짜 이거 보니까 딱 구분이 되네요. 예. 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다 보니까 흡수가 잘 되고 사용후 남은 양 같은 경우는 또 소변으로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고함량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시죠? 네. 반면에 지용성 비타민은 배출이 쉽지 않고 지방 또는 간 등의 축적이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요즘은 편의를 위해서 복합제로 하나로 드시는 경우가 흔해요. 예. 하지만 비타민의 성질에 따라서 성분별로 따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타민 B군은 고함량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고함량을 드시면 과유불급 네. 주의하세요 이럴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적당껏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고함량의 비타민 B군을 섭취했을 때 네. 부작용이 나는지 확인을 해봤다고 그래요. 네. 권장 섭취량의 50배에서 100배 이상을 섭취해도 어이고. 부작용 없이 안전했고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식약처에서 정해진 권장량대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특히 그 비타민 B군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비타민 B군은 몸속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만약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였다, 그럼 체내 비타민 B군의 소모량이 많아지게 되고 근육과 신경에 젖산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피로 물질인 젖산이 계속 쌓이면은 이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용렬 씨처럼 평소에 만성 피로가 느껴졌다. 그럼 몸속에 비타민 B가 부족하다는 신호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비타민 B를 충분히 보충해 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실 피로하면 비타민 C가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비타민 B군을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질환이 있습니다. 네.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이 대상포진의 이 통증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출산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비타민 B군은 이 면역 항체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체내 방어력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은 각종 바이러스를 빠르게 인지하는 그 세포의 생산을 늘려서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섭취와 식도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 비타민 B1, B6가 식도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비타민 B군을 꾸준히 섭취를 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체내에서 이제 단백질이 이제 소화될 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있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이 많으면은 제2의 콜레스테롤로 불릴 정도의 혈관 쓰레기 작용을 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이제 혈관 속을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이제 상처를 내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처가 나면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이제 또 혈소판이 달라붙고 거기에 또 혈중에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해서 이제 피떡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뇌경색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비타민 B6와 같은 비타민 B군이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또 한편 우리 혈관성 치매 여기에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경도 인지 장애 노인에게 비타민 B군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예. 혈관 질환과 치매 유발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비타민 B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타민 B6가 폐암을 예방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유방암 세포에 고용량의 비타민 B1을 투여하자 실험실적으로 세포의 증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고도 합니다. 네. 비타민 B군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역할을 저희 몸에서 하고 있었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정말 결핍되지 않게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타민 B군을 섭취할 때 그래도 뭐 주의할 사항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비타민 B군은 카페인, 흡연, 또 음주 이런 거에서 고갈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 피로감이 좀 심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고함량의 충분히 양을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 다만 비타민 B군은 신체 에너지와 활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취침 전에 자기 전에 섭취하게 되면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오전에 드시는 걸 더 추천해드립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저께 시간 주인공 이용녀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 좋은 정보 너무 많이 얻고 가고 내가 네. 늘 공포를 느끼는 치매? 예, 이건 내가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네. 사실은 비타민 B를 열심히 잘 먹으면 예. 치매에 충분히 예방이 된다. 네, 예.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고 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도 또 좋은 연기로 저희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